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지분을 추가로 투자해가면서 사실상 삼성 계열사로 이제 편입해가는 과정, 이 휴머노이드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 맞물려 가지고 그 두산이나 LG, SK, 포스코 이런 쪽에서 역시 휴머노이드 진출을 선언한 상태. 네,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좀 그래도 좀 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로봇주,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최근에 로봇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휴머노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시대의 도래를 지금 이야기해 왔었고, 실제 중국에서는 유니트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도래 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불을 붙인 거는 작년 말인가요? 올 초였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지분을 추가로 투자해가면서 사실상 삼성 계열사로 이제 편입해가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도 이 휴머노이드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이런 대기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맞물려 가지고 그 두산이나 LG, SK, 포스코 이런 쪽에서 역시 휴머노이드 진출을 선언한 상태. 여기에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데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독일에서 있었던 오토매티카, 그 다음에 연초에 있었던 CES,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좀 탄력을 좀 받았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초기 상장했을 때는 MSCI 편입 이슈로 주가가 사실 좀 이상급등을 했었고, 사실 매출이 500억 내외밖에 안 되는 회사가 뭐 시총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당시에.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갔었던 건 독일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오토매티카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UL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가 지분 참여를 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영 참여를 지금 하고 있다 해서 이제 SK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작은 주식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쪽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랭킹으로 놓고 보면은 휴머노이드 쪽에서 우리는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완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액추에이터 쪽과 관련돼 있는 뭐 감속기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반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아직은 뭐 어떤 매출과 연결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 급등에 물린 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항상 보면은 문제가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급등하고 화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수급 또는 뭐 좀 작은 회사들 위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떤 섹터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산업에 대한 먼저 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할 기업의 어떤 가능성하고, 이 가능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도 될 수 있고, 또 재무 리스크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하고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직은 우리가 본격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업이 돼 가지고 추격을 하다 보면은 과속이 걸린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단기에 잡고 고생을 하게 될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근차근 좀 꾸준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시장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그 작은 회사보다는 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캡처를 해온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1조 도전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언제 1조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SK라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같이 성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쪽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젠 R&M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쪽을 좀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된다라는 거.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 로보스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연계성을 좀 가지고 성장을 좀 모색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이거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지 갑자기 로봇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어있는 회사들 마냥 올라간다고 추격하셨다는 조금 고생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현재 현황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그렇게 했고요. 로봇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창업주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당연히 그렇게 됐고, 또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옵티머스라고 하는 자체 휴머노이드 사업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 가들이 지금 로봇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로봇의 어떤 하이프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왼편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게 무슨 폭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기 단계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더 변수도 많고 또 진화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실적에 의해서 플러스가 나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어떤 당분간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안전마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큰 회사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시장 관련해가지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25만 6천 대 정도가 판매될 것이고 35년도에 138만 대가 판매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을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조원가는 2030년에 15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판매가 좀 꽤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거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막 이렇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중국 업체 같은 경우 아까 소개드렸던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내외 원화 기준으로 이제 판매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이 휴머노이드 쪽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 중국이랑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이름은 거창하고 얘기는 많지만은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중심이고 이 로봇 밀도라고 하는 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도는 우리가 사람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공정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글로벌로 보면 탑티어급이 된 건 맞지만 휴머노이드 쪽으로 확장은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재평가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규어 AI라든지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펀딩할 때 기업 가치라는 게 이제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향후 2, 3년 내에 그 각 기업들이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아마 좀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부품 쪽 또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큰 회사 위주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얘기한다 그러면 유일로보틱스나 레인보우를 좀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지분의 85%를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굉장히 좀 위치가 나름대로 견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성장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성장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기업의 최종 단가 목표치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테슬라가 2만 달러, 지금 현재 원화 기준으로 하면 2,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유니트리가 지금 보시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16,000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트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2천만 원 이내로 파는 거,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시나리오별로 성장 분석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뭐 어떤 그림이 됐던 굉장히 지금보다는 성장폭이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스펙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저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제 역할이 아주 단순한 거겠죠. 단순 로봇. 그 다음에 중스펙, 고스펙 해가지고 토탈로 봤을 때는 약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저게 빌리언이니까 37.8 빌리언 달러 정도를 3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주에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보다는 일론 머스크 비전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생명공학, 우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통해서 로봇의 밸류를 계속해서 이제 높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우주인이 돼서 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는 또 극한의 환경에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로봇이 탑재가 돼서 가서 현장 활동을 하는 거죠, 우주에서. 또 비슷한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원자력을 폐기한다든지 또 주요한 어떤 원자력 시설 안에서 활동을 할 때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가서 하게 되는. 또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거친 일,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좀 대체를 해주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수술하는 거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거, 특히 뇌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었을 때는 로봇은 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이 돼서 보면 뭐 뇌 기술 이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할 때 보면 로봇의 활용도는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갖다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저 증권회사 다니고 있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이 앞으로 필요해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딜레마잖아요. 지금 보면은 또 뭐 방송계에 보면은 앵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로봇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AI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당장에 이제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위험한 쪽에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범용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용 쪽으로 이제 먼저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운반을 한다든지 쌓는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도색을 한다든지, 지금 못해요.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또는 아까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쪽으로도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그외에도 또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되겠죠. 지금 보면 커피 머신 같은 거 이제 만들어주는 데가 있잖아요, 로봇이. 근데 그건 팔로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앞으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이제 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 케어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안 가사 이런 것들까지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굉장히 이쪽 시장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국내 요거는 이제 가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고 이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캡처해서 한번 보시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주요 부위별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아무래도 관절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 부분 이런 쪽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부품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쪽과 이제 관련돼 있는 쪽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가 지금 걸음마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작은 회사, 단독 회사 이런 쪽보다는 이제 좀 대기업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를 보시라.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휴머노이드가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부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창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특출나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로 뭐를 만들어서 상용화시켜서 대박이 났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기업의 어떤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패스트 트래커, 남들이 해놓은 거 빨리 따라붙어서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를 만드는 기술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봇 분야에서 금방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도 오너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결국 가가지고는 우리나라는 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큰 기업하고 협업하는 위주 내지는 그 계열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은 탄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당장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달라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왜 다르냐면 그게 아마 유통을 담당하는 걸 거예요. 로봇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탄력을 좀 받는 것처럼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성장 산업, 신산업에 투자하실 때는 재무 리스크는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뭘 만든다, 로봇 안에 들어가는 뭘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이 AI를 뒤이을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AI 때문에 더 성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던 거는 이제 이전 정부 바이든 때는 그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그린 쪽에 대해서 또 보조금 줘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은 화석 연료를 부활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대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결국 원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그 원전 얘기하면은 미국 얘기 위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특히 아프리카까지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그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투자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의 양도 엄청 크고 지금 좀 주춤하긴 하지만은 전기차 역시도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이 전력난이 좀 있어요. 전력 노후화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공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관심 또는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시키겠다 원전 관련해서 얘기한 거 있고 블룸버그에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예 정책적으로 원전을 갖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최대 30일 이내에 뭐 결정을 내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각종 설계 인증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신속 처리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예고가 된 상태고요. 여기 더해 가지고 지금 각 빅테크들이 SMR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킬 파워가 2건의 설계 승인을 좀 받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는 이제 하나씩 사업으로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시장의 관심을 지금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원전이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의 전망치 이게 지금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 케이스도 있지만 로우 케이스, 하이 케이스 있는데 어떤 게 됐든 간에 지금보다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근데 이 부분을 커버를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원전 개발을 하더라도 커버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원전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거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결국 가가지고는 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력당 사망률 했을 때 원전이 되게 낮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터지면 이게 이제 엄청 심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 1978년인가요? 9년에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핵발전소 한번 폭발하고 나서 아예 원전을 짓질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부각이 된 건 기술적으로 좀 진보도 됐고 또 SMR이라고 하는 좀 소형 원자로 원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개발 또는 이제 관심도 많아진 데다가 한층 더 보호 기능이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탄소 배출 관련된 시나리오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쓰리마일섬 원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그게 폐쇄가 됐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걸 가동하던 걸 중단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은 다시 조기 재가동을 결정을 해서 27년부터 재가동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구매 관련해 가지고 2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역시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니까 계약해놓고 빨리 만들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AI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역설적으로 원전을 갖다 조명을 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됐었던 거고 관련해 가지고 세계은행도 최근에 이제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금융 지원을 제안했었던 걸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못 짓게 이제 막아놨었던 걸 갖다 이제 풀어뒀다는 얘기죠. 이게 더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앞서 이제 동유럽, 서유럽 말씀드렸지만 동유럽 같은 경우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 외에 서유럽 쪽에서는 영국, 스페인,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터키 같은데 북유럽 쪽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도 이제 SMR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미리트, 이집트, 동남아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쪽 검토하고 필리핀도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는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바이든 때도 SMR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 뜨상이 됐었던 거는 트럼프의 양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트럼프가 미는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LNG하고 원전 이 두 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원전을 일단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3, 40년 동안은 꾸준히 이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대형 원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SMR을 또 짓는 거 그것도 사실 이제 빅테크에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믹싱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들렸던 얘기는 조 달러가 아니라 경달러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가졌었던 것 같죠.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슈를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8년까지 총 65기가와트의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기존 전력망으로는 15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발전 용량은 6기가와트 그러니까 추가해봤자 21기가와트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력 부족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스 발전소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제 설비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300메가와트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이제 IAEA에서는 SMR 원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듈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모듈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건설 기간이 3년 정도. 근데 보통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끝나도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편하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안전 설계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폭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이 피폭되는 지역의 규모가 기존은 한 30km 내외라고 하면은 여기는 한 1.5에서 2km 내외 그 정도로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SMR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 가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넷제로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 제로를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업체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를 좀 정리해봤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이 있고요. 홀텍은 현대건설, 테라파워는 두산, HD현대, SK이노베이션, 엑스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 DAESC 이런 쪽들이 이제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원전하고 SMR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대형 원전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1000메가와트 이상 용량은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 이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품수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100만 개, 작은 SMR은 10,000개 정도 모듈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핵 연료 교체 주기가 18개월이고
SMR은 20년. 그러니까 훨씬 유지 운영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제 건설 비용도 보시면은 대형 원전은 7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얘기하는데 이건 1억 달러에서 뭐 많아봐야 20억 달러니까 금액도 작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폭 지역도 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 원전 쪽보다는 좀 이제 조금 작은 지역 또 이제 작은 어떤 범위를 갖다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 개발 관련한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주로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고요. 그래서 이제 SMR의 중심은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지 중국은 미국하고 또 경쟁 중이지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진출이 가능한 국가 또는 협업이 가능한 쪽은 미국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소유권에 해당되는 쪽은 아무래도 프랑스 쪽이 좀 강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전 그 설비 용량 전망치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시나리오 2050년 이제 탄소 제로를 근거로 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기존 원전 지속 운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테니까 줄고, 원전 계획 물량 늘어나기는 해도 그게 추가 수요량을 다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부분들이 그 중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뒤에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가 수요를 독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형 원자로 쪽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가진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쭉 드려왔는데 지금 이제 도표상에는 5개의 국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본까지 하면 6개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선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든 뭐 거기서 지어주든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거는 안보하고도 직결이 돼요. 여기에다가 킬 스위치 같은 거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목숨을 상대방 국가에다가 넘겨주는 모양이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그렇게 뭐 편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봤을 때는 결국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데요. 일본은 대외 진출을 잘 안 합니다. 원전 쪽은. 그리고 일본은 좋게 말하면 되게 꼼꼼하고 그래서 안전도가 높은 반면에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캐리어선도 사실 일본이 먼저 개발해 놓고 그쪽 시장에서 입지를 다 잃어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한국, 미국, 프랑스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 기술이고 그다음에 또 EU의 어떤 번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압력들을 좀 늦춰 은근히. 그래서 우리가 체코랑 계약할 때 프랑스 업체가 계속 압력을 놓고 법원 소송 제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체코 법원에서 파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계약은 하게 됐지만, 어쨌든 EU 내에 동유럽을 포함해서 EU 내에 들어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한국, 미국, 프랑스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가운데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갖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이었나 9년이었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폭발 이후에 실제로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밑에서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밸류체인 내에 협력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하고 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미국이 따내면 우리도 같이 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불가리아하고 거의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협업이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될 거고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는 현대건설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수원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 것까지 같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유리하냐면, 프랑스의 밸류체인들 부품 회사나 이런 것들은 주로 독일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독일이 원전을 거의 철수를 했었기 때문에, 원전을 배제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보다는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라도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붙게 되면은 사실은 가성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싸게 입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납기 준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정을 갖다 어기는 걸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앞당기는 어떤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 또는 프랑스가 그래도 과거에 제국이었으니까 프랑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쪽하고 좀 커넥션이 좀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또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 동남아 쪽 이런 쪽은 우리가 경쟁이 붙어도 이제 프랑스는 또 프랑스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붙기 때문에 경쟁이 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진행하는 거에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거, SMR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면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 또 대형 원전을 졌을 때 웨스팅하우스 밸류체인 내에 우리나라 건설사라든지 주기기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의 한수원 하나만 보고 우리가 지금 원전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앞서 블룸버그에서 한국이 최대 수혜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SMR 투자 현황 관련해 가지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 내에 뭐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홀텍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이렇게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SMR을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나라 그 업체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전 정부가 됐죠. 거기는 이제 그 그린 에너지 쪽을 키운다고 하면서 원전 산업을 거의 그 당시 이제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배제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육성을 할 거고 SMR 관련된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저 이미지 갖고 왔지만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 기조 유지 안 한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 그분 같은 경우야 원전을 수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부의 장관으로 갔는데 그런 분이 가 있는데 원전을 갖다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도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키워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건설 쪽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현대건설이나 DLENC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원전을 지어봤거나 협력업체로서 등재가 돼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때문에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원전을 실제로 짓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밸류체인을 한전 자체 내에 갖고 있는 게 뭐 한수원도 있지만 한전 기술도 있고 한전 KPS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이 밸류체인을 제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제 성장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좀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원전주 관련해 기대할 만한 호재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그거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이 앞으로 기대되는 게 뭡니까 하면은 좋은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그 부담에 대해서 조금 좀 식혀가는 그림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지난다면은 다시 저는 원전은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우선 다 원전에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러지 싶을 정도로. 왜냐면 당장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되고 나니까 LNG 차단해버리고 나니까 유럽은 지금 에너지 원 자체가 끊어지고 나니까 전력난에 바로 시달리잖아요. 그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거는 좀 소위 말해가지고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또 블랙아웃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울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부각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청정국이라고 하는 북유럽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맞물려지면 소위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원전을 원하는 그림이 돼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지어보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 중에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보고 우리나라에다 유럽에서 원전 지어달라고 할 일은 없을 거고 또 중국
지금 한참 그렇게 미운 털 박혀 있는 판국에 미국에서 중국 기술 갖고 쓸 일도 없을 거고 업체를 쓰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국가에서 갑자기 중국한테 이거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미국 자체 내에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10개 대형 원전 그다음에 SMR은 뭐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나왔어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SMR이 됐던 대형 원전이 됐던 이게 구체화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지금 체코과 하나는 계약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하고 이제 곧 계약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거 계약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오단을 받겠죠. 근데 거기도 아직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 될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르면 연말부터 한 건, 두 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S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원전 ETF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몰려요. 근데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기업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그 안에 추가로 ETF에 편입이 된다면 갑자기 주식이 급등하는 그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코리아 원팀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3개 업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ETF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빨간 점을 찍은 3군데입니다.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그렇게 3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이 ETF 쪽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주식은 좀 기간 조정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조금 밸류상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최근 중국 전기차의 대장격인 BYD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수요 감소 현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 감소가 아니고요.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살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먹겠다고 너도 나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따먹기 제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로 이제 보조금을 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도 성장을 하지만 이게 더 많이 커져버리니까 나중에 이것들끼리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덤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죽어요. 그 대표적이었던 산업이 보면 하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산업을 중국이 이제 그렇게 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화학이 그랬었고요. 철강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상 거기다 철수한 LCD 산업도 그랬고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보조금으로 키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냥 미국에서 제재 들어가고 수출 차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또 구조조정 들어가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BYD가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연기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 받아먹겠다고 계속해가지고 늘려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거 맨날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보조금은 받으니까 챙겨놓고 그리고 또 이제 비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국에서 실어서 배로 떠나면은 그냥 매출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결제에 대한 노이즈도 좀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아드가 제일 큰 회사인데 중국의 그럼 작은 회사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못 견디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아드가 지금 지난해 427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중국 내 판매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550만 대를 팔겠다고 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성장 산업이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전기차는 성장을 하겠지. 이거 이제 교체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전기차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혈 경쟁 때문에 막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의해 가지고 산업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본 이유가 중국 전기차 성장이었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악재가 2차 전지 투자자분들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반드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선은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을 배제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과잉 투자, 성장 속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서 들어오면 보조금 주겠다 하니까 이제 덮어놓고 그 성장에 대한 그림을 크게 가져왔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생각보다 전기차의 성장률이 높질 않아요.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도 성장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유럽은 친중이 됐던 어쨌든 간에 중국 쪽에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서 전기차 시장은 한 2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다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 미스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니즈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가성비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제품의 퀄리티만을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NCM이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제품이 뭐 성능도 좋고 더 앞서 나간 기술이고 이것만 강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싼 거, 저렴한 거, 전기차 값이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찾게 됐기 때문에 LFP 또는 NCM에서도 우리는 소위 말해가지고 하이 퀄리티 제품을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용된 거는 622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사양의 제품들이 중국산이 많이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의 미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던, 제대로 읽지 못했었던 판단 미스도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은 생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구조조정은 필수입니다. 필연이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중국 업체들이 기기를 그 생산 기기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팔려고 지금 또 그러는 데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도 편안한 위치는 아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자하고 있고 또 자본 조달 계속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호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 최대한 제어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생존 구간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고사양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저사양에 대한 제품들 이를테면 뭐 LMR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그런 쪽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게 더 우선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니즈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기술적인 우위만을 얘기하고 무시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ESS 시장이 커가는데 우리는 ESS 시장에 대한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다 중국한테 뺏겼었죠. 물론 뭐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는 그 중국산 배터리 못 들어가게끔 제한을 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LFP 개발해서 뭐 넣는다 하지만 그것도 벌써 몇 년이 늦은 거잖아요. 지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확했었다라면 지금 사실 이 어려운 고비에서 그쪽 시장이라도 가져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과신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변경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조금 준대더라. 그 미국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없었던 일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도 생각했던 것처럼 안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지만 이제 전 이건 보조적인 거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이제 덤핑을 했던 거. 지네들이 못 살겠으니까 밖으로 빼가지고 물건을 싸게 덤핑을 치려고 했었던 거고 또 유럽 업체들 사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 상당수가 또 중국 이제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2차 전지가 한 번 얻어맞을 걸 두 번, 세 번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의 내용들로 미르허브와 앞으로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뭐 휴머노이드 얘기도 있고 많은데 사실은 저는 휴머노이드는 전고체 배터리 수준의 그 효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크게 배터리를 키울 가능성은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결국은 자동차,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될 것이고 중국산이 배제가 되면서 잘 팔리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러려면은 그쪽이 확 커져야 되는데 우리의 주력 시장이 결국 가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팔아먹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성장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BBB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보조금 삭감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정책적인
세계적인 어떤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또 머스크하고 또 한판 붙었던데,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방향이 가성비를 따지는데 우리는 좀 사실 방향을 잘못 읽었던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악화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설 때 드라마틱하게 돌아서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저는 실적은 바닥국면 같은데 이게 회복되는 게 최소한 나이키 모양이 되든 뭐 이러지면 좋은데 이게 좀 L자형으로 좀 늘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보게 되면 주가는 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에 더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무 리스크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작년 내내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 매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는 컨퍼런스 콜을 꼭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둘 다 업황으로 봐서는 힘든 구간이죠. 근데 일단 둘 다 이제 25년 자체 현금 흐름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관세 이슈가 있어도 철강 업황은 일단 최악의 구간은 지난 것 같다. 2차 전지는 이제 투자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투자 일정을 좀 뒤로 미치고 증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는 중국산 음극재 이제 반덤핑 관련해가지고 미국 상무부가 판결을 할 경우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투자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재무 리스크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감독원의 어떤 반응 여하에 따라서 거래소 이전을 추진할 것 같아요. 매출은 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1분기 대비해서 2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하지만 워낙에 숫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주가 반등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역시 투자 금액을 줄였습니다.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준공 기간도 1년 1개월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건 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적으로 양사 모두 캐딩 구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전히 정중동의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주가 반등이 한 6%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2차 전지 때문에가 아니고 지주회사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살아남을 2차 전지 기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일 것 같아요. 우선은요. 제가 사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얘기 꺼냈었던 회사가 이제 LS하고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뭐 지금도 재무적인 리스크로 보면은 둘은 좀 그래도 안정권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섹터별로 분할을 해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BBB법에서 AMPC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생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는 보조금은 세액공제는 유지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아무래도 배터리 셀의 경우는 그나마 이걸로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살아남는 기업을 굳이 더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방업체, 거래처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회사.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로보택시 이슈가 있으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GM이 요즘 조금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은 보조금 안 주는 대신에 이제 내연기관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을 갖다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로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돼 있는 회사 가운데서는 그동안 기존에는 GM의 향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에 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열심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 현대차도 거기에는 일단 포함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조금제도 철폐되고 뭐 하고 뭐 이제 상황이 바뀌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마 전략 수정을 일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말씀을 드리니까 재무 리스크는 항상 체크하셔라.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가 됐었던 건 뭐냐라고 하면은 제도 개선입니다. 이제 상법 개정을 지금 거의 약속을 하고 있고,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법 개정이 중요한 거는 대주주 위주의 경영 활동,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소외되거나 무시되고 이익이 대주주 위주로 이제 갔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제어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투자 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도 또는 어떤 방향을 정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대주주 취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든지 결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사의 어떤 권한 또는 이사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가 될 때 주주를 보호하는 의무가 이제 배정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번에 빠진다고 같은데 3% 룰이라든지 또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제한 장치가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면 경영의 투명성은 결국 현금 흐름의 투명성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뒷돈 뒤로 빠지는 돈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PBR 1배 미만 기업,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제, 상속세제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또 1배 미만 기업을 갖다가 밸류업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떤 식이든 거래소의 압박이 됐든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을 하게끔 유도하고 고배당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 이슈가 계속 회자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이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국 기업들의 평균 PBR이 0.8배, 시장 PBR이 0.8배였던 거 1배가 안 됐었던 거는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안 좋게 표현을 하면 1의 가치가 있는데 0.2 정도는 뒤로 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1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지금 PBR이 2.4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도 PBR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4까지 올라오게 됐던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를 갖다가 회복을 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뭐 배당을 늘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올려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PBR 0.8배를 바닥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 1배면 고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이게 구체화된다 그러면 PBR 1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윗단을 놓고 얼마가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해서 하반기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작년에 연초에 밸류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냐면은 밸류업 한다고 했을 땐 열심히 사들어와가지고 주가 막 불량이 됐었는데 갑자기 7월 돼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기업들이 알아서 밸류업 하세요 해버리니까 자율에다 맡겨버리는 순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36조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돈 가운데 이제 겨우 6조 원 내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제대로 성공만 한다 그러면 저 돈만 들어와도 엄청 크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부적인 쇼크, 뭐 금융 쇼크 같은 거죠.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뭐 금융기관이 외국의 주요 기관이 무너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지수는 지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하단이 견고해지고 하단이 계속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야 얼마까지 빠져 그러면 2,400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많이 빠진다 해도 저 제도 개선을 타고 그 추세를 밀고 간다는 전제로 얘기하면은 저는 2,800m는 쉽게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빠질 때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증시 어떤 본질 가치 회복은 이 현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정부가 바뀌니까 막 주가 올라가고 나라가 바뀐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숨겨져 있던 가치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들어오고 거기에 개인 투자들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수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효과는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금이 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이 올라가죠. 그럼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내수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AI에 100조를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문화 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은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한참 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참 앞서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 트래커로서는 최적의 지능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오고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일단 기대는 당연히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안 받을 것 같다. 대신에 우상향의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여기에 조금 더하면은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간에 일정 기간 내에는 분명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본 유치,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 요게 될 수 있게끔 모두가 같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눈치 빠른 외국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는 국내 섹터로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지금 갑자기 상법 개정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달라진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반도체예요. 그죠? 근데 반도체인데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신고가가 나버렸죠. 왜 그랬을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 원화 강세 수혜주인 건 맞아요. 원화 강세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주식을 사기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기도 하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에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외국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들어오면 삼성전자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하이닉스로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크게 들어왔었던 그 부분을 일단 외국인들이 뭐 눈치가 빨랐던 아니면 어떤 그 가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주가가 움직였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건 뭐 거래 시간을 계속 늘린대잖아요.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앞으로 또 뭐 거래 시간을 계속 늘린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거래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거래 대금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수수료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정부가 뭐 할래 하면은 말 제일 잘 듣는 조직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원전 ETF에 해외 자금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 원전 ETF는 국내에서 설정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식보 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 제가 연초에 했을 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안 가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게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5천만 주 정도 샀어요. 근데 주가는 완전히 박스권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걔들 하여튼 바보냐는 거죠. 그렇게 사모았었던 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봤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력기기, 전력 쇼티지 이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작년 올해 집중적으로 샀던 건 조선. 글로벌 독점성이죠. 중국 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미국에선. 한국 거 쓸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규제를 좀 똑똑하게 해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디테일에 약해서 걔들은 USTR에서 규제를 해줄 때 기존 그 해운사들 규제할 때 오늘부로 중국배 몇 프로 갖고 있어 해가지고 규제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앞으로 발주내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때리겠다 했었으면 우리한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툭 잘라가지고 하니까 해운사들 반발하고 하니까 갑자기 USTR 규제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죠. 확 쪼그라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조선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한한령 이슈 그 해제 이슈 나오니까 지금 은근히 하이브 같은 게 10몇만 원 하던 게 30만 원 넘어갔죠 지금. 그죠? 그 SM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3만 원, 14만 원 하나요? 많이 올라왔죠. 10만 원도 안 됐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섹터 및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구분을 지면 조방원전 화장품까지가 연초부터 한 5월 달까지 시장을 좀 끌고 왔었다고 볼 수 있고 6월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증권, 건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반도체는 반도체죠. 증권은 상법 개정, 뭐 거래 시간 연장, 뭐 이런 거 효과를 본 거고 건설은 갑자기 원전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과 관련돼 있는 애들 그 다음에 국내 건설 부양 이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대요. 그것도 알짜. 도시정비 사업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게 있고 상품 개정 이슈 나오니까 뜬금없이 지주회사 그동안 막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천시받았던 지주회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뭐가 주도주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요즘 말씀드리는 게 순환매 얘기를 해요. 요즘 은근히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통신주 올라가요. 안 쳐다보는 통신주가 지금 KT 같은 게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 사이에 10% 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깔딱깔딱거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 오늘 현대차가 21만 원 다시 회복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노이즈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상품 교정 이슈 때문에 지주회사 급등하고 증권주 급등하는데 현대차 아침에 꼼짝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가지 했었는데, 왜냐면 상품 교정하게 되면 현대차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거기다가 여기는 사실 지금 지배구조가 순환 출자잖아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순환매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딜레마인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디램 쪽에서 글로벌 1위예요. 그리고 HBM에서 절대 강자가 돼서 사실상 HBM4도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원화강세 수혜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고점에서 살짝 눌려가지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큰 그림은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좀 보여줄 게 많습니다. 이제 원화강세 수혜주인 건 당연한데 레거시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 가서는 HBM에서 뭔가 결정이 나줘야 되는데 3 쪽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없고 4에서 또 결정이 날 것처럼 단독 기사가 지금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삼성의 행태를 봤을 때는 진짜일까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삼성 정도의 회사라 그러면 진짜 그 부분이 확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룹 홍보실에서 이거를 자료를 뿌려주는 게 맞지, 단독 기사로 나오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되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TSMC하고 경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분기 조단위 적자를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상화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큰 회사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AI가 좋아지는 그림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소부장 쪽에서는 그 안에서도 보시면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함부로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좀 실적도 꾸준하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반도체 사이클을 심하게 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레거시 쪽보다는 아무래도 HBM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 장비 이런 쪽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월 달에 거침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7월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야, 이거 지금 사도 돼? 고점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는 6월 달에 거침없이 올라왔는데 내 주식은 안 움직여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하고 소통을 계속 하시라. 시장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고 이놈은 왜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지금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흐름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내 주식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계속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옮기시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산 주식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면은 회복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라. 제가 볼 때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성장의 어떤 그림이 명확한 섹터,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현 정책이 진행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섹터 이쪽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 내 갖고 있는 종목이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